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이 혁명을 완성시킨 동지들과 함께 천안문단성에 올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선포합니다. 한화 인민건국과 전양인민정부 인태됩니다. 농촌에서 태어난 농민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 마오쩌둥은 건국 후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농촌의 토지개혁입니다. 당시 중국 인구의 90%를 차지하고 있던 농민들을 위해 마오쩌둥은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해 농민들에게 고루 나눠주게 됩니다. 이렇게 토지개혁에 성공한 마오쩌둥은 토지의 사유화를 없애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실현의 기본 조건으로 여겼기에 1958년 8월 중국 전역을 공동체 체제로 전환하는 인민공사 실험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억의 농민들이 토지 소유권을 박탈당하고 인민공사로 집단화되게 됩니다. 실제로 마오쩌둥은 이 인민공사 제도가 농촌에서 자본주의의 뿌리를 잘라버릴 것이라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강조하곤 했습니다. 공산주의 이상을 품고 있던 그는 조금이라도 빨리 그 이상을 실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스탈린 사후 공산주의 사회 지도자가 되길 원했던 마오쩌둥은 중국을 단번에 선진공업 국가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안고 대규모 군중을 동원한 대약진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마오쩌둥은 이 운동을 통해 15년 안에 미국과 영국을 따라잡기를 원했지만 그의 조급한 좌경 정책은 대재앙을 초래하고 맙니다. 5년간 중국을 엄청난 파국으로 몰아넣은 세계사의 전례 없는 대참사 대약진 운동.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이 운동은 기근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대규모 아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중국 정부가 민감한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서방 국가들의 자료 통계에 따르면 이 5년간 약 4,300에서 4,6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차 대전의 전체 희생자 수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총성 한 번 없었지만 우둔한 지도자의 우둔한 정책이 중국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고 애꿎은 서민들만 변을 당한 것입니다. 1959년 7월 루샨 회의에서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의 오류를 수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원로로 당시 국방부장을 맡았으며 6.25 전쟁 당시 중국 인민정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벙더화이는 대약진의 실패를 작정하고 비판하는데요. 벙더화이가 마오쩌둥에게 비공개로 보낸 편지, 그는 편지를 통해 대약진 기간 동안 상부에 보고된 성과들은 대부분 조작된 것이며 인민들은 갈수록 고통받고 있다고 직언했지만 마오쩌둥은 이 편지를 회의석상에서 공개하며 벙더화이를 우익기회분자라고 몰아세우며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루산 회의가 끝난 뒤 벙더화이는 국방부장에서 해임되며 권력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참고로 그는 문화대혁명 기간 중 홍위병에게 온갖 멸시와 핍박을 당하다 1974년 감금된 채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1959년 4월 마오쩌둥은 제2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대약진 운동의 실패를 책임지고 국가주석직을 사임하고 대신 그 자리에 자신의 오른팔인 고향 후배 리우샤오치를 앉게 만듭니다. 혁명 시절 마오쩌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그의 혁명 후계자가 되었지만 경제 건설을 둘러싸고 마오쩌둥과 정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리우샤오치는 공장과 농촌을 직접 시찰하는 현장 실무 지도자로 그는 대약진으로 폭망한 농촌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각종 현실적인 경제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덩샤오핑도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구상했다는 점에서 리우샤오치와 궤를 같이 하는 정치가였습니다. 이들은 마오쩌둥과 전혀 다른 정책을 시행하는데요. 예를 들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농민들의 개인 토지 소유와 가축 사육, 그리고 국가에 상납하고 남은 양곡을 자유시장에 내다 파는 것과 같은 자본주의적 요소를 대거 허용하게 됩니다. 이 무렵 덩샤오핑의 입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바로 흑묘백묘론, 즉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으로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다는 실용주의 노선을 걷게 됩니다. 1962년 1월 북경에서 7,000명의 당 지도자들이 참가한 7,000인 대회. 이 자리에서 리우샤오치는 대기하의 원인이 30%는 천재이고 70%는 인재 때문이라고 지적, 또한 벙더화이를 우익기회주의자라고 비판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말하며 마오쩌둥을 겨냥한 듯한 비판을 작심하고 쏟아내게 됩니다. 이 발언을 현장에서 들은 마오쩌둥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여기에 마오쩌둥은 리우샤오치와 덩샤오핑이 주도하는 경제건설 방향이 자본주의를 부활시킨다고 판단, 마침내 점점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도화선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마오쩌둥과 리우샤치의 대립의 골은 점점 깊어졌고 대약진 운동 실패 후 중국 공산당 내부의 권력 투쟁과 노선 대립 또한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경국 해서파관은 명나라 시대 강직한 관료인 해서가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국고만 탕진하는 황제에게 간언을 올렸다가 억울하게 파직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이 해서파관은 1959년 4월 마오쩌둥이 이 경극을 보고 인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라고 지시하여 1961년 처음으로 북경에서 공연된 경극입니다. 그런데 1965년 11월 10일 리우샤오치와 마오쩌둥의 대립이 극심할 무렵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해방일보의 편집위원인 야오원위에는 상해에서 발간되는 문해보에 신편 역사극 해서파관을 평가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는데요. 그는 이 글을 통해 해서파관이 황제에게 간언하는 봉건시대 관리를 미화함으로써 자본주의를 부활하려는 우파의 음모가 숨어있으며 나아가 벙더화이의 반역을 뒤엎으려는 저희가 보인다고 주장. 특히 해서파관은 부르주아지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무산시키려는 한 포기의 독초라고 강하게 비판하게 됩니다. 즉 평소에 마오쩌둥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았던 리우샤오치는 경국 속 인물 해서이며 황제는 마오쩌둥으로 비유, 리우샤오치가 부르주아를 내세워 혁명을 무산시키려 한다며 비판한 것입니다. 야원위엔의 글이 발표된 후 당시 모든 신문과 잡지에서는 해서파관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며 사회주의에 반대하고 부르주아 사상을 펼치는 자들을 찾아내자고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6년 5월 16일 공산당 중앙위원회 이름으로 문화대혁명의 전면전을 알리는 5.16 통지문이 인민일보를 통해 발표됩니다. 이 통지문은 반사회주의 부르주아 계급을 비판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당내 실권파와 투쟁하자고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파관 사건을 빌미로 마오쩌둥의 정적인 리우샤오치와 덩샤오핑을 제거하려는 큰 그림을 그린 이는 바로 마오쩌둥의 부인인 짱칭입니다. 산동성 출신의 배우 출신으로 1938년 마오쩌둥과 결혼했는데 짱칭은 이 사건을 통해 본격적으로 정치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문혁의 시발점이 된 5.16 통지문의 발표 이후 북경대에는 사회주의를 없애려는 당권파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기 시작하자 마오쩌둥은 이 대자보를 지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으며 다음날 인민일보에는 모든 자본주의 악기들을 몰아내자는 기사가 실리며 정적을 제거할 명분이 생기자 마오쩌둥은 본격적으로 군중들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시 중간 광고 보시고 관련 내용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해외 경매 사이트를 통해 우리의 것이 한국이 아닌 다른 해외로 거래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전용사를 후원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선한기업을 알려진 인프레시는 역사를 보존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위해 해외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수많은 한국 유물들을 전문가와 협력해 가져올 예정임을 전하며 이 모든 걸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기증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인프레시는 틈만 나면 김치, 한복 등 한국의 고유문화가 자신들의 것이라 우기는 중국에 대해서는 더 단호히 대처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프레시는 올해 한 중국인이 중국은 한국전쟁에 한국을 위해 싸웠던 참전국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자 공식적인 피드백으로 중국 14억 인구가 한국에 와도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라며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국내 참전용사들과 참전국의 다방면의 후원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인프레시는 최근 6.25 전쟁 당시의 태극기를 키링으로 구현하여 한국의 미와 역사를 알리고 있는데요. 참전용사들의 서명이 놀랍도록 디테일하게 담긴 이 키링은 수익금 일부를 참전용사에게 후원하고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후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가대표 선수도 동참을 하였으며 최근 저희 채널에 소개하며 참전용사분들에게 많은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물을 보존하고 참전용사들을 후원하는 이 선한 발걸음에 여러분의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키링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북경대 대자보 사건을 계기로 문혁의 불길은 전국 각 지역으로 급속히 퍼져나갔으며 학생들은 비판대회를 열어 각급 당위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바로 홍위병들인데요. 1966년 8월 8일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프롤레타리아 문화 대혁명에 관한 결정이 통과되고 다음날 인민일보는 관련 소식을 헤드라인 뉴스로 알렸습니다. 청와대 부속중학교에서 처음 조직된 홍위병은 홍군을 모방해 황색 군복을 입고 홍색 완장을 차고 홍위병 전가를 부르며 마오쩌둥의 전위대로 나서게 됩니다.
1966년 8월 18일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100만 명의 홍위병들을 처음으로 만나기 위해 마오쩌둥이 등장합니다. 홍위병들은 저마다 붉은 비닐이 씌워진 마오쩌둥의 어록이 담긴 수첩을 손에 쥐고 일제히 만세를 외치며 열광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이렇게 모두 8번에 걸쳐 1300만 명의 홍위병들을 만나며 그들을 독려하고 지지했습니다. 이제 홍위병들에게 마오쩌둥의 말은 신성불가침의 명령이 되었고 그들은 그 명에 따라 일사천리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격화된 마오쩌둥에 열광한 홍위병들은 마오주석의 어록을 성경처럼 품고 전국 각지를 다니며 구시대와 구문화 그리고 부르주아들을 타파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마오쩌둥이 때려 부수라고 하면 때려 부수고 정적을 잡아 없애라고 하면 그들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마오쩌둥은 파괴 속에 창조적인 힘이 숨겨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통문화의 파괴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제가 되었고 젊은 홍위병들은 봉건 구습을 철폐한다는 미명 아래 중국 전역에서 잔인한 파괴를 단행했습니다. 파괴와 비난이 계속되는 동안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학생이 선생을 비난하고 수많은 고위 간부들과 지식인들의 비판받고 투옥됐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잃었고 스스로 삶을 마감한 이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혁명이란 미명하에 폭력이 정당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군중 비판이 진행되는 동안 최대 공격 목표는 마오쩌둥의 정적 리우샤오치였으며 그는 여러 차례 홍위병에게 불려나가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우샤오치는 1969년 12월 허난성에서 숨을 거두게 되고 덩샤오핑은 지방의 공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문혁은 이렇게 과열되면서 내란의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서로 다른 홍위병 조직 간의 무력 충돌도 빈번해지며 결국에는 누가 적이고 누가 자기 편인지 알 수 없는 혼돈의 상태로 변해갔습니다. 문혁의 혼란이 더욱 심화되던 1969년 4월 13년 만에 공산당 전국대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마오주석의 어록을 만들고 혁명의 혼란 수습에 투입됐던 인민해방군의 수장 린비아오가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지명됐지만 그 역시 리우샤오치처럼 음모를 뒤집어쓰고 비행기 추락사로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그의 죽음은 문혁의 파국을 알리는 신호가 됐고 경제가 악화되자 마오쩌둥은 자신이 실각시켰던 덩샤오핑을 다시 등용시키며 재기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1976년 1월 마오쩌둥을 주석으로 만든 쪼우언라이가 사망하고 몇 달 뒤인 76년 9월 9일 마오쩌둥 역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마오쩌둥이 사망한 지 한 달 뒤 문혁을 이끌었던 마오쩌둥의 부인 짱칭과 사인방 등 핵심 실세들은 반혁명 문자로 재판을 받고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됐고 1997년 7월 덩샤오핑은 베이징 노동자 경기장의 모습을 나타내며 새로운 시대를 알리게 됩니다. 通过筹划我，筹划毛泽东主席，筹划1万人民参加的无产阶级文化大革命啊！毛泽东主席的妻子38年整了，认识还不止，共患难了。战争的时候，唯一留在前方追随毛泽东主席的，只有我一个女同志。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인해 5년 동안 약 4,500만 명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고 10년간 진행된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에는 공식 사망자만 170만 명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약 1억 명의 중국인들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아직도 많은 중국인들은 그를 국부라 부르며 천안문 광장에 그의 사진을 걸어놓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북경대, 청와대를 비롯 북경 소재 4개 명문대 학생들이 마오쩌둥의 동상 앞에 헌화하고 고개 숙이며 그를 기리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최악의 정책을 펼치며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마오쩌둥을 중국인들은 왜 지금도 이렇게 떠받들고 있을까요? 尽管毛主席已经离开我们40多年了，但人们对毛主席的感情、对毛主席的思念丝毫没有减少，反而与日俱增。人们怀念毛主席，也许是敬佩他奇绝的军事才能，也许是被他的个人魅力所折服，但我想最主要也是最重要的是这5个字：为人民服务。纵观古今，从尧舜禹夏商周到中华民国，从未有一个领导人如此明确而坚定地把人民放在至高无上的地位，真正做到了全心全意为人民服务。 지난 1966년 8월 18일 마오쩌둥이 100만 홍위병을 처음 만난 그날 천안문 성루에 올라 마오쩌둥의 팔에 홍위병을 상징하는 붉은 완장을 채워준 인물로 유명한 숭빈빈. 이후 숭빈빈은 홍위병의 우두머리가 되어 교사 8명의 무력을 행사해 목숨을 잃게 만드는 등 무장투쟁을 선동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는 지난 9월 16일 뉴욕에서 지병으로 77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문화대혁명이란 참극이 비로소
끝남을 전 세계에 알린 것입니다. 문화대혁명은 끝났지만 지금도 마오쩌둥의 사진은 천안문 광장에 걸려 인민들을 바라보고 있으며 100일짜리 집회에 각인되어 지금까지도 중국인들의 주머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 중국. 이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